변호사님께서 문제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좀 될 때를 주십니다. 다음은 자주론 위원장님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15분입니다. 네, 민주당 대표위원회의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예, 민주공작법 제정과 함께 사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다. 바로 국회 앞에서 422일 농성한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보다 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희생이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과거사 침선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되는 노무성 투쟁이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의문사 피해자 가족들, 연대단체 활동가들 이 이후로 우리가 두 개의 법안을 쟁취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대행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거를 이제 국회한테 우리가 확답을 받고 그 정도를 이제 해소하면서 그 이후에 정부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과거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 그 다음에 잘못 처리된 사건,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 422일 동안의 농성투쟁의 힘이었다. 우리 역사청산의 정말 신호탄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다. 이 근거가 민부상법에 근거하잖아요. 그 민부상법을 422일 농성투쟁의 결과로 저희가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유가족 그리고 희생자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유공자법을 논의하는 기본이 된 사실상의 모법이나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민부상법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 관련자 인증을 받았잖아요. 인정진단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거기서 심사할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저는 찾아가는 겁니다. 심사할 때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뭐 민주화운동했어, 저 사람도 인정이 됐네. 주변에 자기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밀한 심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일한 법안, 민부상법에 근거하고 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5개의 위원회가 또 설치가 됐는데 상임위원회 산하에 여기에서 관련자분과에서 사건 심의하고 그 사건마다 다 이 사건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의미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다 사건에 대한 재구성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본인의 진술서 필요하고 인후 보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심사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청자들을 단순 비교하면 13,000건 중에 뭐 9,000건 이상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승인이 됐다, 인정이 됐다 이런 표본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이것들은 평균 74.1% 정도가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신청자들의 74.1%. 그런데 소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은 굉장히 인정률이 낮았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항거의 대상으로 했느냐, 국가 이런 거는 이제 항거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또 했던 거죠. 그 심사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민간의 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 것들을 과연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노점상 투쟁들 뭐 이런 사회권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통일운동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정률이 낮았어요. 이를테면 학내 민주화운동 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인정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운동 했던 부분들 51% 신청자의
통일운동 했던 분들 27%.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권 관련해서는 19%, 20%도 안 됩니다. 특히 진보정치운동과 관련해서 15%, 이 정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제 국회 문턱을 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야, 그때 호 시절에 너희들이 힘을 밀어붙여서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정심사하는데 위원회 구성도 좋은 시절에 만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인정된 거 아니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엄밀하게 위원회에서 심리를 했고요. 재심은 물론 열어뒀지만 재심에서도 대부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뒤에서는 거의 다 신청자들이 특히 늦게 심사 대상에 올랐던 분들은 굉장한 많은 피해를 오히려 입었습니다. 역차별. 초기에 위원회의 질이 괜찮았을 때, 위원회 성격들이 괜찮았을 때, 이런 때는 통과가 그래도 있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렇게 가면서 후반기에는 거의 다 인정이 되지 않는, 기각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시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4개 위원회가 정부 부처 산하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민부상위원회는 적어도 지금 20년째 오고 있습니다. 민부상위원회는 지금도 위원회가 있어요. 끝나지 않아서 활동이. 위원이 9명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대통령이 그 3명 임명권에 대해서 위원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1919년도 작년이죠. 작년도 8월과 11월, 그 다음에 올해 6월달에 위원 추천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부상위원회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개점 이후했지만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직무 유기하고 있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부상법을 개정을 해서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2배수는 넘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그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신청 기회를 놓쳤던 분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이게 공평과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 전제는 민부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위원 구성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많았었는데 민부상법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22일간의 농성이 전제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이 화해 방식으로 유공자법 제안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 보험 대상에 비편입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동력으로서 전제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4.19 혁명, 그 다음에 광주민주유공자, 이 두 건의 사례는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는데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 예고에 관한 법률을 꾸준히 발행해왔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동력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회계 종료와 함께 작용 폐기됐지만 사실상 저는 이분들, 아까 우리 이동훈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회 문턱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이게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21대 현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통해서 발의할 것이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만난 많은 의원들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찾아다니고 해주겠다고 해서 막 여러 차례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오늘 여기 계신 의원들 중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든 그래서 이게 대표 발의에 나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15대 때부터 20대까지 발의해준 의원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통과는 안 됐지만 바로 이러한 전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1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재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한 쟁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이유 세 가지. 하나는 국민들 공감대가 있냐, 이렇게 야당에서 물어요. 야당이 아니라 보수 진영 의회에서 묻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유공자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참선유공, 독립유공, 그다음에 가깝게 민주유공 내에서도 이게
형평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범위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여기에 뭐 노동운동, 아까 농민운동, 비전형 장기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비거리를 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의대 사태 아시죠? 이런 거 이제 막 그냥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동의대 사태 어떻게 정리됐냐면 간단합니다. 무리한 진압이 있었고 경찰 희생됐고 학생 희생됐죠. 경찰 죽었잖아요. 공무상 사망이잖아요. 유공자 됩니다. 됐습니다. 마찬가지 거기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이 유공자 민보상위원회에서 관련자로 동의대 사태 학생들 인정을 일부러 하니까 그쪽에 우리 경찰 순직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희생 경찰 돌아가신 거. 그 가족들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절차와 각각의 영역을 평가를 다 한 거예요. 경찰은 거기서 공무상 사망이니까 그렇게 요구해드리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사건 자체의 본질이 5월 1일날 메이데이 노동자 투쟁을 돌아오다가 파출소에 이제 화염병 던졌는데 파출소장에 나와서 실탄을 막 발사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후유증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경을 모르고 막 폭력적으로 동의대 사태에 그 사람도 그럼 유공자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농민운동 아까 제가 인정률 말씀드렸죠. 노동운동, 사회권, 특히 비전형 장기수 이거 폭력적인 겁니다. 이거 다 맡아도 거짓이에요. 한 명도 인정된 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변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심사 시기까지 그 비전형 심사 시기까지 이분들이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로 전부 다 기각이 돼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어떻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좀 해주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지금 책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국가보안법 사건 이거 그러면 벌써 제가 정리하자는 건데 예. 국가보안법 사건 이 부분은 유공자산을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해서 그다음에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제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유공자법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사 정리하면서 진화의 지수화를 정리기본법, 그 다음에 검찰, 법원, 경찰청, 심지어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발전위원회, 개혁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사건 조사 다 했잖아요. 거기서 실태 조사하는 보고서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민부상위원회에서 다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실정법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는 그 사건들 재심 청구에서 80%가 다 승소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엄밀히 심사했다. 그리고 민사운동하다가 얘네들이 이적 표현물도 소지하고 북한 찬양 공부했다라고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배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부상법은 이전에 법률의 근거에서 심사를 다 거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유공자나 뭐 참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할 일이 없잖아요. 독립유공자 때문에 국가보안법 있었습니까? 참전유공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그래서 이 민주유공자 영역에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엄밀한 심사 과정이 있었다. 뭐 민청원에 다 재심해서 다 인혁당, 그러면 사법살인 당한 사람들 국가보안법 처벌하는데 여기 안 됩니까? 대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논란 종식시켜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문제가 있긴 한데 민보상법에 근거한 민보상위원회 이거 다시 제가 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소소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참 입법 기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 들어가는 데 보면은
참전 유공수당, 베트남 참전 뭐 특임자 뭐 수당도 다 이게 어떻게 하거든요. 똑같이 보훈처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다 해요. 근데 이 개혁진영의 의원들이 이게 겸양인지 겸손인지 실력의 부족인지 이걸 못해요. 이런 법하고 이렇게 좀 할 때 같이 이 소위 얘기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가 자 우리가 발의하면 바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2013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수인 유시춘 교수가 이 이공자법 발의되니까 연구용역 보고서를 수임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폭력적인 글들을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의대 국가보훈 수없이 써놨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이 근거에 숨기 쉽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20대 국회까지 딜레마였습니다. 지난 국회까지. 그 근거에 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그 수석 전문위원실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입법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 법에 관해서. 그 보고서의 전제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20대 국회 맞은 거. 자,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그 검토 보고서가 잘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산정책처의 예산 수요도 우리가 면밀하게 대화하면서 많이 줄여야 된다.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논거를 여기다 들었습니다. 광주를 비교 대상으로 했어요. 총칼 들고 싸우고 방화 입고 탈취하고 전쟁이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상자와 상해자들이 발생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우리가 화염병 정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복받고 광주의 치열함에 비해서 부상자가 덜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를 그렇게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많이 당연히 의료비 광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민주유공자법에 의료비 많이 들어가죠. 교육지원비가 94%인가 돼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그 교육지원비 우리 가장 막내가 지금 50살이 거의 넘었어요. 우리 대상자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최소 20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세였고 그리고 세월이 지금 이게 94년도까지 대략 이렇게 심사를 한 거니까 그럼 그때 94년부터 지금까지 26년 지났잖아요. 그때 20대였고 그러니까 거의 5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그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자녀들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교육 이거 다 예산 다 엄태로 추계한 겁니다. 이 추계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예산정책처하고 제대로 상의를 해야 되고요. 이 말씀 드리고요. 보훈처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보훈처가 이거 계속 여기 보훈처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 태도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군인, 소방, 경찰 중심의 우리 보훈이 그렇잖아요. 우리 독립, 보국, 민주 이거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96%가 그쪽이에요. 군, 경찰, 소방.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참전 유공자들 20만 명씩이 막 들어와요. 박근혜 정부 때. 아니 군인이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는 거 당연 아니에요? 그분들도 유공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8,000명, 9,000명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줄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많지 않은 숫자고 우리가 다 가도 전체 유공자 대상에서 37%밖에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후퇴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이 되더라도 아까 김문봉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 한 명 독립유공자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빨갱이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통일을 왜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 교류하고 그러면 관광 다니고 하는데 북한의 혁명 열사는 갔어요. 그럼 국가보안법 처벌 당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그 정도로 보겠죠. 그런데 우리 통일시대를 대비하니까 그럼 북한에서 봤을 때는 우리 현충원, 대전의 현충원이든 여기 이런 데 보면 이거 다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사람들 다 파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또 북한의
환경영사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러니까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당분간 일부가 이체제로 가겠지만 연방제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30주년 그 기념사 남영동 대구문서 육동기념관 그 자리에서 와서 거기에서 이번에 12분 이렇게 훈장 주셨어요. 그리고 전태일 50주년 엊그저께 전태일 열사 그 문화훈장도 주시고 좋은 일이죠. 대단히 의미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유공자법 만들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얘기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